2년 전 서울 왕십리의 한 길가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이 남성을 잘 보십시오. 양손에 무언가 끝이 뾰족한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0cm짜리 손도끼입니다. 경찰차가 쏜살같이 뒤를 쫓습니다. 남성은 한 교회 어린이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친형이 일하는 교회로 찾아갔다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교회 직원, 그리고 손주에게 약을 주러 왔던 할머니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죠. 그런데 피고인은 황당한 주장을 시작합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성령과 뇌파가 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한 범죄 전력까지 드러난 피고인,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의 스파일에서는 성동구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별의 참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오늘은 성령과 뇌파입니다. 예, 참 정말 황당한데. 자, 오늘 이 사건을 예전에 그 홍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른 거죠? 네. 자, 아무튼 자,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어린이집에 가서 흉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손도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자, 진짜 그 어린이집 교사분이 머리를 다쳤다는데 그분이 그 머리를 다친 와중에도 그 문을 탁 걸어 잠그지 않았더라면 진짜 대형 사건이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당시 어린이집에 50명의 원생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 가해자가 40대 남성인데요. 한 교회 건물에 2019년 6월 13일 오전 10시쯤 찾아갑니다. 어린이집에서 한창 수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갑자기 입구에서 배낭에 있는 손도끼 2자루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앞서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주에게 약을 주려고 왔던 할머니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그냥 찾아왔다가 갑자기 흉기에 피해를 입었고요. 이를 보고 말리려고 나왔던 교회에 있던 직원들도 피해를 입고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쳤고요. 어린이집 교사가 나와서 이 상황을 보고 아이들을 밀어넣고 문을 잠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범행을 하려고 했었던 대상인 친형을 만납니다. 가해 남성이요. 그래서 친형을 쫓아가서 한 지하철역까지 1.5km 거리를 걸어서 쫓아갑니다. 처음 CCTV에 나왔던 모습이 손도끼 2자루를 들고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쫓아가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쫓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체포했고요. 결국에는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아니, 한 배에서 난 친형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이 돈 관계 때문에 친형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일하는 친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런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형이 없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전혀 아니었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친형한테서 돈 네네. 얼마를?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처음에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남성이 그 당시에 자신이 개발한 것에 관련해서 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면서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부당하다면서 국가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에 이 사람이 2015년에는 자신의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고. 돌진을 했는데 합동 검문소에서 이제 경찰관을 치기도 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구속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소송 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한테 간 거죠. 돈을 빌려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친형까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야, 교수님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네요, 이거. 예? 사실 이거 우리가 무차별 범죄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사실은 이 행위들을 전부 보면요. 일단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애초에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니고 애초에 갈등이 있기도 전부터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태권도장이나 권투 체육관으로 침입을 했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아니죠. 거죠. 어린이집.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기가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 이 의도는 반드시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재판에 넘겨졌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그런데 황당하게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책임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인이 계속해서 뇌파가 시켰다, 성령이 시켰다. 그러니까 뇌파와 성령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행위는 인정한다.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불가항력이다. 나는 거대 국가 권력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여러 번 횡설수설합니다. 자, 변호사님,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한 피고인이 네. 아, 뇌파, 성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밀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진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제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무죄를 받아내는 건데 양형을 낮추는 건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더 나아가서 아예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한 범죄 행동을 이해를 못한다. 심신상실은 무죄 주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시켜서 했다면서요. 성령이 시켜서 하니까 자기는 거부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우리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적법행,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주장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변호사님도 그거 좋겠다 뭐 이렇게 맞장구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고 엮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실 변호사가 거잖아요. 해줄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본인이 그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라고 하겠지만 예.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은 열심히 이제 심신상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피고인은 이거는 국가 권력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좀 다소 황당한 그런 주장을 한 건데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손발이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정신으로 보이진 않죠. 예. 이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룬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판부 배심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있습니다.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요. 징역 15년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재판부 역시 징역 15년을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이 친형을 살해하려고 손도끼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고요. 가져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리고 갔다가 친형이 없으니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고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뭐 저희가 사건 반장토에서 한 정말 1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심신미약, 이 전가의 보도. 이게 뭐 앞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막 욕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 조현병이 범행을 동기가 형성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왜곡된 감정이나 분노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살인 행위,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사람이 사망할 것이다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만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법정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기계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상실을 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 마시면 기억 안 나면 심신미약으로 감염이 확실히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병력이 있으면 무조건 심신미약이 아니고 정신병력이 있더라도 그 범행 현장, 범행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본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뭔지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손도끼를 휘두르면 사람이 다치고 뭐 죽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본인도 알잖아요. 예.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심신미약이나 상실이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